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을 요약해서 들려드리는 리드런의 독서 감상실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조정래 대하소설 태백산맥 6권입니다. 태백산맥 6권의 시대 배경은 1949년 10월부터 1950년 7월까지로 보여집니다. 이 시기 다룰 만한 역사적 사건으로는 동계 대토벌작전, 제2대 국회의원 선거, 그리고 6.25 전쟁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시간 순으로 간단히 정리한 뒤 줄거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1949년 겨울부터 1950년 봄까지 진행되었던 동계 대토벌작전입니다. 이미 태백산맥 전편들의 역사적 배경에서 살펴본 것처럼 1948년 8월 남한만의 단독 정부가 수립되었고 연이어 9월 북한도 정부를 수립하자 남한의 전국은 더욱 불안정해졌습니다. 좌익 무장 세력, 즉 빨치산들은 크게 지리산, 오대산, 태백산을 각 거점지로 삼고 도당, 군당 블록을 편성하여 통일된 조직체계를 구축했고 북한은 훈련된 무장병력을 파견해 이들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1948년 10월 여순 사건과 이후 벌어진 군부내 숙군 작업, 즉 좌익 세력 축출 작업으로 인해 이탈한 좌익 성향의 군인들이 야산대에 합류하면서 지리산을 중심으로 하는 무장투쟁은 더욱 거세게 전개되었습니다. 이쯤 지리산 총사령부를 책임졌던 사람은 빨치산 대장 이현상입니다. 이현상은 태백산맥 6권에서부터 염상진과 안창민의 대화 속에 등장하는 실존 인물인데요. 당시 남한에서 활동했던 빨치산 중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정도로 인식하고 일단 넘어가면 될 듯합니다. 추후 다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좌익 무장 세력들이 지리산, 오대산, 태백산을 중심으로 계속적인 무장투쟁을 전개하자 이승만은 1949년 겨울부터 1950년 봄까지 동계 대토벌작전을 전국적으로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많은 빨치산들이 잡히거나 죽게 됩니다. 이런 동계 대토벌작전은 6권의 줄거리 중 상당한 분량을 차지하였습니다. 다음에 살펴볼 내용은 제2대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이는 1950년 5월 30일에 실시되었던 두 번째 국회의원 선거로서 2년 전 실시되었던 최초의 국회의원 선거인 50선거에 비해 중도파 민족주의자들이 대거 출마한 선거였습니다. 선거 결과 이승만에게 비판적인 무소속 당선자가 전체 당선자의 63%인 126석을 차지했고 이승만을 지지한 대한국민당과 한민당의 후신인 민주국민당이 각각 10%에 미치지 못하는 24석씩을 가져갔습니다. 소설 속 벌교 보성지구 국회의원 최익승도 무소속 정치신인 안창배에게 선거에서 패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제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는 이승만의 반공 독주 체제를 견지하고 극우 반공 정치만이 아닌 다원 정치를 실현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주었지만 한 달이 못 되어 일어난 6.25 전쟁은 이런 희망을 송두리째 빼앗아 버렸습니다. 자연스럽게 6.25 전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25 전쟁은 1950년 6월부터 1953년 7월까지 약 3년에 걸쳐 진행된 민족 상잔의 비극이었습니다. 이는 앞으로 펼쳐질 태백산맥 후반부 이야기의 핵심 배경이 되는 큰 사건이므로 여기서 간략하게나마 그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구체적인 부분이나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은 해당 권에서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치슨 라인부터 이야기를 풀어가겠습니다. 애치슨 라인이란 1950년 1월 미 국무장관 애치슨이 발표한 미국의 극동 방위선으로 미국이 태평양의 여러 나라 중 이곳까지는 우리가 지킬 것이라고 그은 선을 말합니다. 문제는 이 방위선에 일본과 필리핀은 포함되어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빠진 것입니다. 이에 북한의 김일성은 자신들이 남침을 해도 미국이 참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오판하였고 4월과 5월 연이어 소련의 스탈린과 중국의 마오쩌둥을 찾아가 남침에 대한 동의와 지원 약속을 받아냅니다. 이렇게 전쟁 준비를 마친 김일성은 마침내 6월 25일 새벽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기습 침략을 감행합니다. 북한은 남침 3일 만인 6월 28일 서울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이승만은 대통령도 서울을 지킬 것이라는 거짓 방송을 틀어놓고
27일 새벽 대전으로 피신했고 정부는 28일 새벽 인민군의 남하를 저지하고자 서울 시민 상당수가 피난을 가지 못한 상황에서 한강철교를 폭파합니다. 소설 속 김범우, 손승호, 이학성도 이때 서울에 남게 되죠. 미국은 김일성의 판단과 달리 전쟁이 발발하자 바로 참전을 발표했고 유엔 결의에 따라 자유우방 16개국과 함께 유엔군의 이름으로 참전합니다. 7월 8일 유엔은 더글라스 맥아더를 유엔군 사령관으로 임명했고 7월 14일 이승만은 한국군 작전 지휘권을 유엔군 사령관에게 이양합니다. 이후 유엔군의 지휘 아래 한국전쟁이 진행됩니다. 유엔군이 전쟁에 참여했지만 당장 전세가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당시 미국은 제공권과 제해권, 즉 하늘과 바다는 완벽히 장악했으나 지상전에서는 상대적으로 고전했습니다. 파죽지세로 남진을 계속한 인민군은 7월 20일에 대전과 전주를 점령했고 8월 중순 마산 남부와 부산 지역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을 점령하기에 이릅니다. 이쯤 사령관 맥아더는 전세를 역전시킬 작전을 생각해냅니다. 바로 인천 상륙작전입니다. 9월 15일 감행했던 이 작전으로 전세는 완전히 역전되었고 서울을 되찾은 유엔군은 그 기세를 몰아 38선을 넘어 평양 그리고 중국과의 국경선까지 북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도 잠시 다시 한번 전세가 뒤바뀌는 상황이 펼쳐지니 바로 중국군의 개입이었습니다. 11월 중국군은 압록강을 넘어 인해 전술로 전면적인 공격에 나섰고 유엔군은 다시 밀리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건으로 12월 흥남부두 철수 사건과 다음 해인 1951년 1월 4일 서울을 두 번째로 빼앗기는 일사후퇴가 있습니다. 이후 국군과 유엔군은 전세를 가다듬어 반격을 계속했고 1951년 3월 다시 서울을 되찾고 38선 일대까지 인민군을 몰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이후 38선 부근에서 일진 일퇴의 소모전이 계속되며 전선은 고착화됩니다. 전선이 고착화되자 1951년 6월 소련의 제안으로 휴전이 공식 테이블에서 처음 논의되었지만 휴전선을 어디에 그을 것인가, 포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등으로 2년여 동안 논의가 지지부진하게 계속되었고 그 사이 수많은 전투가 38선 부근에서 고지전의 형태로 치러지게 됩니다. 결국 1953년 7월에 가서야 유엔군 사령관, 중국군 사령관, 북한의 김일성이 정전협정에 서명하게 되고 38선은 그대로 휴전선이 되어 전쟁이 끝이 납니다. 여기까지 6.25 전쟁의 큰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앞으로의 남은 태백산맥의 이야기는 이 전쟁의 큰 흐름 안에서 흘러갈 것이기에 소설의 내용과 대비해서 보는 것은 소설의 이해도를 높이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추후 세부적인 사항들은 각 권 영상에서 추가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6권에서는 인민군이 파죽지세로 남하하자 상부의 지시를 받은 권 사장은 보도연맹 가입자들을 창고에 가두고 학살하는데요. 이것은 6.25 전쟁 초기 남한의 거의 전 지역에서 발생했던 보도연맹 학살 사건입니다. 이는 태백산맥 5권의 역사적 배경에서 이미 다뤘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6권의 줄거리를 시작하겠습니다. 논의 벼들이 익어가는 1949년 10월 유로의 안창민은 논에서 자란 벼들의 나다를 깨물며 추수할 시점을 찾고 있었습니다. 유로에서 추수한 쌀은 이알의 세금을 제외하고는 모두 소작인들이 가져가는 구조였기에 소문을 들은 벌교, 보성, 조성의 소작인들은 유로면의 자긴들을 부러워했습니다. 안창민은 이지숙으로부터 얼마 전 읍내에서 일어난 대규모 시위를 보고받았고 다음과 같은 지령을 내렸습니다. 시위 투쟁이 지속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조직화할 것, 주모자 검거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배후 노출이 될 위험에 대비할 것, 그리고 만약 위기가 닥치면 지체 없이 선을 따라 유로로 피신할 것. 전편에서 윤부잔의 자긴들의 대표인 김종현, 유동수, 서인출 등은 송씨 부인이 농지개혁법을 피하기 위해 이미 많은 땅의 명의를 바꿔놓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 대규모 시위를 주동했는데 이 시위를 뒤에서 조용히 조직화시킨 인물이 바로 이지숙이었습니다. 이번 시위로 총 60여 명이 잡혔지만 김종현, 유동수, 서인출만 주동자로 몰려 순천재판소로 이첩되었고
나머지는 모두 며칠 뒤 풀려나게 됩니다. 한편 오곤에서 염상진은 윗선의 일을 하기 위해 보성군당 위원장 자리를 내려놓고 유러를 떠났습니다. 염상진의 후임으로 보성군당 위원장에 앉은 안창민은 새롭게 재편된 야산대를 이끌고 첫 작전을 멋지게 성공시켰습니다. 그것은 진트제 터널을 지나는 무기 수송 열차에서 적들의 무기를 탈취하는 것이었습니다. 무기를 탈취한 그들은 도당의 지시에 따라 탈취한 무기를 조계산 거점지로 운반했는데 그곳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놀랍게도 염상진이었습니다. 염상진은 안창민의 첫 작전 주의 성공을 축하해줬고 하대치, 오판돌, 이해룡 모두 오랜만에 만난 염상진을 보고 반가워했습니다. 보성군당 위원장 자리를 떠나 염상진이 새롭게 맡은 직책은 조계산지구 정치위원이었습니다. 정치위원은 당의 일꾼으로 지구사령관과 동급의 직책이었습니다. 안창민은 염상진의 능력에 합당한 자리라고 생각했고 그 자리에서 염상진에게 새롭게 재편되는 무장투쟁의 조직도를 듣게 됩니다. 당 중앙의 최고 간부 중 한 사람인 이현상 동지가 지리산에 입산한 것을 계기로 우리의 투쟁은 보다 새롭게 전개되기 시작했소. 무장투쟁의 본격화와 조직화가 그것이오. 본격적 무장투쟁을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짜여져야 하는 건 필수적인 일이오. 물론 그 조직이 기존의 당 조직을 기반으로 하는 건 더 말할 게 없소. 당은 이미 오대산 지구, 지리산 지구, 태백산 지구에 유격대 3개 병단을 구성했고 각 지구에 따라 조직을 통일시키고 있어. 우리는 물론 제2병단인 지리산 지구에 속하며 이곳 조계산 지구는 다른 두 지구와 함께 지리산 총사령부 바로 아래 조직이고 이 지구사령부를 중간 조직으로 해서 지역별로 각 군당이 속하게 되어 있어. 염상진의 말은 계속되었고 그의 말을 종합하면 앞으로의 군당 중심의 야산대보다는 지구사령부 중심의 투쟁이 전개될 것이기에 화력을 지구사령부에 집중시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염상진과의 짧은 만남을 뒤로하고 유러면으로 돌아온 안창민은 염상진의 말에 따라 일정량의 식량과 무기와 인력을 조계산 지구사령부에 보낼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편 정하섭의 아버지이자 술도갓집 사장이었던 정현동은 회정리 3구와 맞바라보고 있는 중도방죽의 숨은 언저리에 논 200마일뚝, 그러니까 자그마치 6만 평의 논을 사들였습니다. 그것은 대충 어림잡더라도 소작인 40가구분이었고 한 가구당 식구를 5으로만 잡더라도 200명의 생계가 달려있는 농토였습니다. 농지개혁법의 통과로 있는 논도 모두 헐값에 팔고 있는 마당에 정현동이 이렇게 수많은 논을 사들인 이유는 그곳을 모두 바닷물로 채워 염전을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추수가 끝나기만을 기다렸던 정현동은 추수가 모두 끝나자 발동기를 논에 댔습니다. 발동기는 힘차게 바닷물을 뿜어올려 논바닥에 뿌렸고 논바닥에 곤두박질 치진 바닷물은 마치 살아있는 물체처럼 빠른 기세로 벼 구루터기 사이사이를 먹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것 보소 저것, 논으로 물이 콸콸 쏟아지지 않는다고? 한 농부가 팔을 뻗치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저거 짠물 되는 것 아니라고. 무엇이요? 짠물? 논에 짠물을 퍼리다니 저것이 무슨 미친 짓거리요? 농부들은 숨을 헐떡거리며 정현동의 옆으로 왔고 정현동은 자신이 이 논의 새로운 주인이라며 여기를 이제부터 염전으로 만들 거라고 얘기합니다. 자초지종을 들은 소작인들은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달라고 이 논의 메인 식구들이 수백 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정현동은 딸린 목숨이 수백이든 수천이든 자신은 알 바 아니라며 다가오는 소작인의 어깨를 밀어버립니다. 논두렁에 빠진 소작인은 일어서는 순간 옆에 있는 낫을 들고 정현동을 내리찍어버립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고 정현동은 그 길로 즉사합니다. 밖에서 객사한 정현동의 장례는 장남 하섭이 없는 채로 마당에서 치러졌습니다. 상갓집 담벼락에서 사람들은 동정은커녕 스스로 죗값을 치렀다고 소곤거렸습니다. 장례 절차가 모두 끝난 뒤 정현동의 아내 나간댁은 소아를 찾아갔습니다. 밤마다 꿈에 남편이 보인다며 씻긴 굿을 부탁했고 소아는 몇 번을 거절하다 결국 하섭의 아버지라는 나간댁의 말에 굿을 승낙합니다.
구판이 벌어지고 소아는 어느새 망자 정현동으로 빙의해 있었습니다. 소아의 입에서 나온 말은 평소 정현동의 말투와 똑같았는데 그 내용이 자신이 잘못해서 이렇게 죽었으니 내가 사들인 땅을 농지개혁법에 따라 원래 소작인들에게 모두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나간댁은 머리를 조아리며 그러겠노라고 울면서 대답했고 구경꾼들은 모두 놀랐지만 사실 그것은 이지숙이 구술하기 전에 소아를 찾아와 미리 부탁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식량 운반조를 이끌고 조계산 지구에 다녀온 하대치는 염상진의 지령을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중대장급으로 강동식을 포함해 3명을 뽑아 지구사령부로 보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안창민은 그 지령을 통해 염상진이 말한 지구사령부 중심의 무장병력화를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안창민은 강동식에게 도당의 결정에 따라 모레까지 조계산 지구 사령부로 이동해야 한다고 말했고 강동식은 사촌 동생 강동기를 찾아가 마음먹었던 일을 내일 밤 안으로 실행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염상구를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야심한 밤, 2개의 밤그림자가 소리 없이 담을 넘었습니다. 이들을 먼저 발견한 것은 염상구의 어머니 호산댁이었습니다. 호산댁은 아들을 깨우기 위해 큰 소리로 아들을 불렀고 그와 동시에 강동식이 염상구의 방문을 차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들린 2발의 총성. 강동식은 피를 흘리며 염상구의 방에서 나왔고 이를 부축하는 강동기에게 저놈이 쓰러지면서 나를 쐈다고 얘기했습니다. 총소리가 났으니 곧 경찰들이 들이닥칠 것입니다. 강동기는 피를 흘리는 강동식을 들쳐매고 도망갔지만 강동식은 결국 이동 중에 죽고 말았습니다. 배에 총을 맞은 뒤 죽은 척하고 있었던 염상구는 경찰들이 오자 곧바로 자해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전명한 원장은 총알이 창자를 피해갔기에 살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마을에는 간밤에 있었던 강동식과 염상구의 대결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외서댁은 제발 남편이 살고 염상구가 병원에서 죽기만을 손모아 기도했지만 며칠 뒤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외서댁은 지금이라도 남편을 따라 죽고 싶었지만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만 낳아주고 젖도 물리지 않은 채 염상구 놈에게 갖다주고 이 모든 상황을 빨리 끝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드디어 외서댁은 염상구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외서댁의 어머니 밤골댁은 아이를 받자마자 염상구의 어머니 호산댁에게 가져다 주지만 호산댁은 아들 상구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 잘 안다면서 이 죄를 어찌 갚겠냐고 아들을 대신해 용서를 빌었습니다. 호산댁은 그 와중에도 아이가 아들인 것이 지극히 반가웠지만 아이를 염상구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병원에서 아이 이야기를 들은 염상구는 외서댁과 강동식을 생각했습니다. 강동식이 죽었다는 소식을 부하에게 들었을 때 이상하게도 먼저 떠오르는 것은 외서댁이었습니다. 그것도 그 여자를 마음 놓고 가질 수 있다는 탐심이 아니라 그 여자의 가슴에 너무 큰 못을 박았다는 죄책감이었습니다. 그 여자를 노리게 삼으면서 강동식도 잡자고 마음먹었을 때는 생각지도 못했던 감정이 막상 일이 계획대로 되어 강동식이 없어지게 되자 엉뚱한 마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자신도 왜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염상구는 태어나자마자 아직 통증이 남아있는 배를 부여잡고 외서댁 집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외서댁의 어머니 밤골댁이 막아섰지만 몹쓸 짓 하려고 온 것 아니라며 자신이 병원에서 느꼈던 감정들을 솔직히 말했고 외서댁에게 평생 먹고 살 만한 정도의 쌀 10가마니를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외서댁의 어머니 밤골댁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재산을 염상구가 주는 것에 놀랐고 외서댁과 함께 아이까지 데리고 장흥으로 모두 떠나겠다고 얘기합니다. 한편 심재모의 관할인 태백산 지구, 백남식의 관할인 지리산 지구에는 모두 소개령이 내려졌습니다. 소개령이란 동계 대토벌 작전을 앞두고 산속 화전민들을 모두 아랫마을로 내려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부는 산속 집들은 모두 빨치산들의 잠재적인 보급로라고 생각하였고 소개령을 통해 이들 집들을 모두 불태워서 빨치산들을 산속에서 완전히 고립시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소개령은 전방위적으로 계속되었고 산속 화전민들은 간단한 가재도구만 들고 아랫마을로 내려오지만 정작 이들이 겨울 동안 지낼 수 있는 공간은 천막 한 개가 전부였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심해져가는 추위와 함께 소개되는 산골집들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며 염상진은 앞으로의 전망이 밝지 못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군경의 소개 작전은 단순한 인명의 소개가 아니라 산골 마을의 초토화 작전이었습니다. 그는 부대를 분산시켜가며 소개 작전을 벌이고 있는 군경 부대를 기습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지만 그 또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염상진이 오대산지구 정치위원으로 앞으로의 투쟁을 걱정하고 있을 때 보성군당위원장 안창민은 도당으로부터 유로를 포기하라는 지령을 전달받습니다. 그것은 곧 있으면 동계대 토벌작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했고 그에 따라 군당의 투쟁을 거점 확보 투쟁이 아닌 소규모 분산 투쟁으로 진행하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군경의 동계 대토벌 작전이 대규모로 진행되었습니다. 백남식은 200여 명이 넘는 병사를 데리고 유로를 공격했고 이미 비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다시 주변의 산부터 샅샅이 수색했습니다. 수색은 수백 명의 병력이 투입되었고 그 전과 달리 산에서 진지를 구축하고 다시 다음날 수색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이들에겐 계속 병력과 무기가 보충되었고 산속에는 투항하면 살려준다는 삐라가 연일 뿌려지고 있었습니다. 염상진은 자신의 발가락이 언제부턴가 감각을 잃은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자신과 같은 동상을 가진 대원들은 너무나 많았고 수많은 동지들이 추위와 배고픔에 고통을 이어갔습니다. 고립이 장기화될수록 산에서 내려가는 이탈자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염상진은 투쟁 여건은 당이 만들어줘야 하는 부분이라며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대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위장자수나 위장전향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라고 조심스레 생각했지만 그것을 지구사령관 주문철에게 이야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주문철은 여순사건의 주력인 14연대 중사 출신으로 여순사건과 지리산 투쟁을 전개했다는 사실을 언제나 가슴에 쌍기둥으로 세우고 있는 인물입니다. 염상진은 보성 군당 동지들을 생각했습니다. 유로를 버리고 분산투쟁으로 들어간 그들이 지금쯤 어디서 어떻게 견디고 있을지 걱정되었지만 안창민, 하대치, 오판돌, 이해룡이 잘 이끌고 있을 거라 믿으며 어금니를 맞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염상진은 도당을 구하라는 급한 지령을 받게 됩니다. 당시 조계산지구 사령관 주문철은 부상정이었기에 염상진은 사령관을 대신하여 부상당하지 않는 남은 병력을 모두 데리고 도당이 있는 거점지로 달려갑니다. 밤새 산을 달려 도당의 아지트에 도착한 염상진은 그곳에서 수리탄 파편에 어깨를 심하게 다친 정하섭을 발견했습니다. 도당은 백운산으로 거점을 옮기는 것을 결정했고 염상진은 도당의 이동을 호위하면서 정하섭을 소아에게 인계할 수 있도록 선을 대었습니다. 소아를 만난 정하섭은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한편 비어있는 유러면 경찰지서장 자리에는 이군술이라는 경찰이 지원합니다. 그 자리는 언제고 다시 빨치산들에게 뺏길 수 있는 곳이기에 누구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이군술은 해방 전부터 순사질을 했지만 해방 이후에도 도망가지 않고 해코지도 당하지 않았던 군내 유일한 경찰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미륵주임 또는 말자지 주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껑충하게 큰 키에 얼굴 전체에 담긴 선하디 선한 웃음과 늘어지는 말투 때문에 붙여진 선한 별명이었습니다. 이군술은 몇 명 되지 않는 유러면 지서의 부하들을 불러놓고 앞으로 자신과 함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는 태도부터 고치라고 느릿느릿하게 얘기했습니다. 초반부에 시위 주동자로 잡혔던 윤부잔의 자긴들인 김종현, 서인출, 유동수는 석 달 동안 옥살이를 하고 집행유예로 나왔습니다. 마름 오동평은 이들에게 더 이상 시위를 주도하지 않으면 절반값에 논을 주겠다고 회유했지만 이야기를 들은 서인출은 반값이 아니라 공짜로 줘도 그렇게는 못하겠다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오동평은 김종현이 아니고 서인출이 그런 말을 한 것에 놀라며 그가 하대치의 처남이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긴 겨울이 지나고 1950년 봄이 왔습니다. 빨치산들은 겨울 내 산속에서 숨죽여 지냈고 군경은 지난 겨울 동안 진행했던 동계 대토벌 작전의 성공을 자축하며 작전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계엄도 해제되고 토벌 작전도 끝났으니 계엄사령관 백남식도 토벌대장 임만수도 모두 벌교를 떠날 일만 남았습니다.
그간 백남식은 송씨 집에서 귀빈 대접을 받으며 송씨 부인과 미래를 나눴지만 최근에는 그녀의 셋째 딸 윤말자와 새롭게 미래를 나누는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이 사실을 모두 알게 된 송씨는 백남식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따졌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송씨 입장에서는 백남식을 사이로 맞아들이는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백남식이 어디 가서 자신과 딸을 모두 취했다고 소문이라도 내버린다면 정말 끝장이었습니다. 백남식은 윤말자와 결혼을 조건으로 송씨에게 재산의 반의 반을 떼줄 것을 요구했고 송씨는 순순히 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토벌대장 임만수 역시 자신의 부하들을 데리고 벌교를 떠났습니다. 이제 5월이 되었고 두 번째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벌교 보성지구 현역 국회의원 최익성은 염산구에게 선거운동을 지시했고 그 과정에서 감찰부장 타이틀로는 선거운동을 지휘하기 쉽지 않다는 염산구의 말에 그를 곧바로 청년 단장 자리로 올려줍니다. 후보들마다 술판을 벌였고 농민들은 여기서 한 잔 저기서 한 잔 술을 얻어 마셨지만 술은 먹되 적어도 최익승 같은 놈은 다시는 찍어주면 안 된다고 소리 없이 입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술판도 버리지 않고 세숫비누도 돌리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 있었으니 기호 3번 무소속 안창배였습니다. 나이가 제일 젊은 그는 안창민과 같은 학렬인 안씨 문중의 사람이었고 광주에서 변호사를 하다가 이번에 고향을 찾아와 출마를 한 것입니다. 그가 유권자들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젊은 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분명 다른 후보들에 비해 이색적으로 보이긴 했지만 선거운동이 중반으로 넘어서고 있을 때까지 역시 판세를 장악하고 있는 것은 현역 의원인 최익승이었습니다. 이대로 고배를 마실 수 없다고 판단한 안창배는 서민영 선생을 찾아갔고 서민영은 그를 위해 찬조 연설을 해줍니다. 이후 선거 양상은 뒤집히기 시작했고 결국 안창배가 국회의원에 당선됩니다. 이런 결과는 비단 벌교 보성지구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중도파 민족주의 진영의 무소속 후보자들이 당선자들의 주류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승만과 지주 중심의 국회에 대한 민심의 심판이라는 것 말고는 달리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이제 서울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학송과 손승호는 각각 경찰에 끌려갔습니다. 이학송은 옛 문인의 활동과 경찰과 정권의 비판적인 기사만 쓰는 것이 이유가 되었고 손승호는 자신이 근무하는 출판사가 사상적으로 불온한 서적을 출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김범우는 여러 방면으로 면회를 시도했지만 만날 수 없었습니다. 잡혀간 손승호는 며칠째 뺨을 맞았습니다. 고문경찰은 때린 곳을 계속 때렸고 얼굴은 이미 실핏줄이 터지고 부풀어 오를 대로 올랐습니다. 손승호는 자신이 이따위 친일 경찰들에게 고문을 당해야 한다는 현실이 죽을 만큼 괴로웠습니다. 해방 이후 이런 친일 경찰들을 여럿 죽이고 자신도 죽었다면 분명 의로운 죽음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 지금처럼 친일파 세상이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염상진이 맞았고 자신의 전향이 후회스럽다는 생각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손승호가 없는 하숙집에 김범우를 찾아오는 건 뜬금없게도 송경이었습니다. 송경이는 우연히 만난 이후 자신을 위로한답시고 계속 찾아왔고 올 때마다 호칭은 선생님이라고 하면서 여자 냄새를 풍기곤 했습니다. 6월 25일 아침 이지숙은 라디오를 들으며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것은 북한 괴뢰군이 오늘 새벽 남침을 강행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라디오가 흔하지 않았기에 벌교에서도 몇몇 지주 말고는 아직 이 소식을 알지 못할 것이라고 이지숙은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급히 선을 대고 안창민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안창민은 지체 없이 보도연맹 위험, 입산 요망이라는 짧은 지령을 내렸습니다. 이지숙은 산으로 들어가기 전 보도연맹에 가입되어 있는 소아와 전명한 원장에게 피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었습니다. 소아는 들몰댁과 아이들을 챙겨 조용히 움직였고 전명한 원장은 설마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이겠느냐며 국가에서 그럴 리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28일이 되었습니다. 인민군은 남침한 지 3일 만에 서울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이승만은 이미 대전으로 피신했고 서울 시민 대부분이 아직 도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 군은 한강철교를 폭파시켰습니다. 이제 한강 이북은 완전히 인민군 세상이 된 것입니다.
인민군이 탱크로 밀어버린 서대문 형무소. 그곳에서 갇혀있던 이학송과 손승호는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밖으로 나온 손승호의 눈빛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손승호는 역사가 세 번째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방이 되었고 남북에 서로 다른 정권이 들어섰으며 이제 그것을 하나로 만들기 위한 전면전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번 전쟁을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 민족 통일을 달성하려는 세력과 친일 민족 반역으로도 부족해서 다시 나라를 팔아먹고 있는 신식민주의자들과의 싸움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범우는 손승호가 감옥을 다녀온 뒤 다시 좌익으로 전향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손승호의 눈빛과 말투는 염상진을 닮아 있었습니다. 시내에서 만난 이학송 역시 이번 전쟁을 손승호와 비슷하게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은 해방 직후도 아니고 남과 북 정권 수립 직전도 아니기 때문에 제3의 입장이란 있을 수 없다면서 김범우에게도 입장을 분명히 할 때가 왔다고 얘기합니다. 김범우는 자기가 소개시켜준 이학송과 손승호가 사상적으로 같은 곳에 선 것을 보며 서먹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론 자신 역시 친일을 했다거나 인민군들에게 책잡힐 만한 일들을 하며 살아온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들의 이야기처럼 이번 전쟁이 인민해방을 위한 북한의 결단으로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전쟁은 그 어떤 정의로도 사상으로도 포장할 수 없다는 것을 그저 철저한 폭력으로 결판나는 약육강식일 뿐임을 김범우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학송과 헤어진 뒤 하숙집으로 돌아온 김범우와 손승호. 하숙집에는 송경이가 울면서 김범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강을 건너게 도와달라고 했고 김범우는 수영을 통해 그녀를 한강 이남으로 건네줍니다. 그 과정에서 김범우는 자신을 유혹하는 송경이의 몸을 탐하게 되고 곧바로 후회한 뒤 다시 강을 건너 한강 이북 서울로 돌아옵니다. 한편 전쟁이 터졌다는 소식을 접한 벌교 지주들은 피난을 가야 하는 상황인지 권 서장에게 물었고 권 서장은 자신도 확신할 수 없지만 지금 밀리고 있는 것은 맞다고 얘기했습니다. 지주들은 하나둘 피난을 준비했고 권 서장은 보도연맹 가입자들을 모두 사살하라는 상부의 명령을 하달받습니다. 이들을 살려두면 인민군들을 도울 것이라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권 서장은 보도연맹원들을 모두 체포했고 이지숙과 소아가 벌교에 없다는 것을 보고받았습니다. 그는 그제서야 이지숙이 세포였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제 와서 어쩔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고민은 전명환 원장이었습니다. 이들과 함께 죽이자니 마을의 하나뿐인 의사이고 신망이 두터운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애초에 공산주의자도 아니었고 전향한 사람도 아니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자신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권 서장은 모두 사살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아무도 몰래 전명환 원장을 빼돌려 살려줍니다. 인민군들은 파죽지세로 남아있습니다. 태백산 지구의 심재모 부대 역시 후방으로 계속 후퇴했습니다. 그는 연대장으로부터 후방으로 가서 학도병을 모집해오라는 명령을 받았고 이를 기회로 벌교에 들어섰습니다. 심재모는 순덕이의 집을 찾아가 봤지만 아직 순덕이가 집으로 오지 않았다는 말만 듣게 됩니다. 순덕이는 심재모가 벌교 사령관으로 있을 때 그를 남몰래 흠모했고 그에게 손수건과 편지를 줬던 벌교 처녀였습니다. 심재모가 용공행위로 체포되어 벌교를 떠나자 그를 찾기 위해 무작정 집을 나섰고 경기도를 거쳐 결국 부대까지 왔지만 심재모는 순덕을 여자로 품지 않았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 순덕을 자신이 기거하는 하숙집 딸과 한방에 있게 했습니다. 사실 심재모도 순덕이를 여자로 생각했지만 아직 결혼할 상황이 안 됐다고 생각했고 그녀의 순결을 지켜준 것입니다. 이후 부대가 후퇴할 때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만 하고 먼저 부대로 돌아갔는데 아직까지 집에 오지 않았다고 하니 그녀가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7월 중순 인민군들은 대전까지 점령했습니다. 육사를 진압한 뒤 대전에서 소위로 임관한 양효석은 싸움 한 번 변변히 하지 못하고 부대를 따라 후퇴를 거듭했고 진해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자신을 따라 육사에 들어와 지금 같은 부대에 있는 멸공단 후배 현호봉에게 마음 단단히 먹고 정신 차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심재모든 양효석이든 우리 군대는 제대로 된 싸움 한 번 못하고 후퇴를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서울로 돌아와서 해방일보에 근무하게 된 이학송은
김범우를 찾아와 함께 일하자고 권유했습니다. 해방일보는 일종의 인민군들의 소식지였습니다. 그쯤 손승호 역시 인민군 서울시당 문화선전부에서 일하고 있었으니 아직까지 자신의 길을 선택하지 못한 사람은 김범우뿐이었습니다. 이들은 술 한잔 없이 몇 시간을 논쟁했고 김범우는 마침내 자신의 생각을 털어놨습니다. 미군이 참전한 이상 전쟁을 이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인민해방의 좌절과 민족의 상처입니다. 그걸 뻔히 내다보면서 행동을 한다는 건 민족의 상처만 키우고 불행을 조장하는 역할만 할 뿐이라고 김범우는 말했습니다. 손승호는 이런 김범우에게 기회주의자라고 직격했지만 이학송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들의 대화를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태백산맥 6권 345페이지의 내용입니다. 비겁도 좋고 비굴도 좋네. 나야 안목도 짧고 정치 권력도 갖고 있지 않으니까 구체적 대안을 낼 수가 없네. 그러나 근대 사회의 구성이 철저하게 민중 중심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고 그 바탕 위에서만 민족의 주체 형성이 가능하고 민주주의도 가능하며 역사 발전도 도모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네. 그런 최소한의 인식으로 우리의 문제를 볼 때 한 가지 명백한 것은 있네. 미소가 우리를 어떠한 형태로든 제약하고 있고 우리가 그들이 내세우고 있는 이념을 하나씩 나눠 갖고 사회 문제나 민족 문제를 해결하려 든다면 그것이야말로 환상이네. 미소 두 나라가 맞서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어느 쪽 시도든 무의로 끝나는 환상이 될 수밖에 없고 만에 하나 미소 어느 한쪽이 양보를 하거나 포기를 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했다 해도 나머지 한 나라의 영향권을 벗어날 수 없는 한 민족은 노예적 속박에서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네. 내가 파악하는 건 지금 우리 민족이 처한 상황은 볼셰비키 혁명 상황도 아니고 중국의 혁명 상황도 아니라는 점이네. 러시아에도 중국에도 그들을 제약하거나 속박하는 막강한 두 외국 세력은 없었다는 사실이네. 그들이 지금 우리와 같은 상황에 처했어도 혁명을 성취시킬 수 있고 민족의 문제를 생각대로 해결할 수 있었겠나를 묻고 싶은 것이네. 그래서 난 외국 세력의 배격이 급선무라고 생각하는 것이야. 손승호는 아무 말 없이 성냥개비만 씻고 있었다. 그래, 김영은 아주 중요한 점을 지적하고 있어. 미국의 참전과 기동성에 대해 다행히 놀라고 있는 건 분명한 눈치가소. 난 솔직히 말해서 김영이 예상하는 전쟁 결과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할 수가 없어. 다만 불행하게도 결과가 나빠진다면 그때는 김영이 말하는 대로 후유증이 심각하게 될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일 것이오. 어쨌거나 민족의 영혼성을 생각할 때 김영의 그 긴 안목이나 신중을 기하려는 태도는 결코 환상도 비겁도 아니라고 생각하오. 이념의 문제도 그렇겠지만 민족의 문제처럼 신중하게 다뤄야 할 게 또 없을 것이오. 김영의 괴로움이 그렇다면 신문사에서 일하는 건 좀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도록 하시오. 이학송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이학송은 해방일보 기사를 작성하면서도 한편으로 김범우의 이야기를 곱씹었습니다. 해방일보 편집국장 이원조는 이학송의 기사를 보며 해방일보 기사의 마지막은 늘 혁명의식을 고취하고 인민선동을 고무시킬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만들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것은 조작이 아니라 사회주의 리얼리즘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렇게 태백산맥 6권의 이야기가 막을 내렸습니다. 태백산맥 6권은 동계 대토벌작전, 국회의원 선거, 그리고 6.25 전쟁의 남침까지 굵직한 사건들이 줄거리와 연동되어 진행되었습니다. 보성군당을 나와 조계산지구 사령부 정치위원이 된 염상진은 도당을 지키라는 지령에 따라 남은 병력을 데리고 도당에 합류했고 보성군당의 안창민, 하대치, 오판돌, 이해룡 등은 유러를 나와 분산투쟁을 이어가며 동계 대토벌작전의 피해를 최소화했습니다. 계엄이 해제되고 토벌작전이 끝나자 백남식, 임만수 등 벌교 우익 군경 대장들은 이제 큰 줄거리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연이어 터진 6.25 전쟁은 남은 이야기들이 전쟁의 큰 흐름 속에서 진행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과연 김범우는 제3의 입장을 그대로 고수할 수 있을지, 대토벌작전으로 산속에서 숨죽이고 있는 빨치산들은 6.25 전쟁을 계기로 어떠한 위치에 서게 될지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집니다. 본격적인 민족 상잔의 이야기가 그려질 태백산맥. 앞으로도 소설 자체의 이야기에 집중하며 리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